손혜원이가요, 이 목포 그 문화재 구역 근대 역사 문화거리라는 부분이 지난 4월 처음 문화재 사업 신청을 할 때는 포함되지 않던 지역, 즉 손이 샀던, 그러니까 목포에 손이 샀던 집과 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문화재 구역 안에 추가로 문화재 구역이 됐고 결국 손의 건물들이 대거 문화재 구역 안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유명해진 창성장도 처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또 직손이 기자회견을 했던 창고 있잖아요. 그 창고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성장이나 창고가 애초에는 근대 역사 문화 거리에 문화재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포함되어서 여기에 손의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애초에 이 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없었던 구역이라는 겁니다. 당초에 없었던 구역이 왜 들어갔냐 하는 것은 손의 지인들이 계속 그 지역에 부동산을 이렇게 매입하면서 이제 새로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대신 목포 진 역사구역 주변에 적상 가옥들은 손해 쪽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손을 위해서 한마디로 이 구역 변경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문화재 위원들이 이 근대 역사 문화 거리를 문화재로 등록하기까지 이 문화재 위원들이 보고서를 올리는데 세 개가 완전히 닮은 꼴의 보고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자, 문화재 위원이 총 78명이 있고 또 목포 같은 근대 역사 문화재 공간을 담당하는 근대 문화재 분과위는 11명이라는 겁니다. 문화재 위원도 그 안에 각 담당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대사, 고대사, 무슨 중세사. 그래서 이 근대사는 11명인데 먼저 손이 2017년 5월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등록을 심의하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의 권한을 문화재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내루는 그런 내용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회 분과에서 이걸 결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들은 목포 현장 조사를 법안이 5월 29일 시행된 직후 6월 4일 날 이렇게 내려갔고 문화재위원 2명, 외부 교수 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목포시에서 신청한 16개 건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들의 내용이 전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야말로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당사자들도 별로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 하나 드러난 것은 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 등 측근을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위촉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작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공식 추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문화재위원들을 뽑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1월 문화재청의 2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손혜원이 자신과 가까운 4명을 추천했고 이 중 2명이 최종 위촉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선정 당시 국회의원 추천을 받은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손혜원이 추천에 위촉된 2명 가운데 A씨는 손혜원이 설립 운영하던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소속 이사였고요. 전통 공예 장인인 A씨는 최근 손혜원이 발굴한 작가로
황삼룡, 오왕택 장인 등을 손 의원에게 소개해준 당사자라고 합니다. A 위원과 함께 위촉된 B 씨는 이전에도 문화재위원을 지낸 문화재 전문가인데 손 의원이 추천했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탈락한 2명은 손과 가까운 홍익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이 무형문화재위원은 무형문화재 정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해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손 의원의 경우에 남편 명의의 회사 하이핸드 코리아 등을 통해 공예품을 직접 팔고 문화재단의 소속 작가까지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재단 소속 장인을 문화재위원으로 둔다면 이거야말로 이해 충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손 의원의 산하 회사, 손 의원의 문화재단이라는 게 회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을 문화재위원으로 자기가 청거해서 한다라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 맞지요.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이 손혜원 게스트에서 1박 2일을 잤던 한 이 논설위원이 글을 써놨습니다. 장성장이 4달까지 방이 거의 차서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그래서 자기가 이 장성장을 계약을 하던 그런 과정까지 적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지는 않고 전화번호도 없대요. 자, 그래서 전화를 겨우 그 장성장 앞에 가서 찍어 와가지고 전화를 거니까 투숙객이 받더라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 친구 맺기 거기를 목포 장성장에다가 연결을 해야 이렇게 예약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서 예약 접수를 하자 장성장에서 몇 분이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왔고 한 명이라 했더니 농협 최 누구누구라는 이름으로 이 투숙일과 숙박비 7만 원을 보내라. 현재 방 2개가 남았다 했고 이 최먼은 청년 소유주 3명 중에 1명인 듯 했다. 30분 내로 직접 가서 장성장에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되냐 하니까 지금 4, 5실이 남았는데 문의가 너무 많아 결제 여부를 결정한 후 연락을 달라 해서 곧바로 결제를 하고 4, 5실을 골랐다는 거예요. 자, 장성장에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나와서 안내를 했는데 손혜원의 올케라는 겁니다. 요즘 남편에 맞서서 손혜원 편을 들어주고 있는 그 사람이 장성장에 1월 중순에 아마 급히 내려가가지고 있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4, 5실은 침대 방이었는데 화장실이 좁았고 철제 문이 옛날 감옥을 연상했는데 책상, 의자, 스탠드는 빈티지급이었고 다음날 이 아침에 일어나 건물 전체를 둘러봤더니 이 붉은색, 초록색이 대비를 이루는 건물 외벽이 전문 작가의 솜씨가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1, 2층마다 5개의 방이 있는데 건축 구조가 독특했고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들이 4인 가족, 연인, 부부, 취재기자들로 다양했다라고 합니다. 참 성장은 리모델링 할 때부터 조카 손성이 운영하는 카페와 마찬가지로 손혜원의 때가 많이 묻었고 지난해 정식 오픈 때는 직접 와서 투숙객들과 민어회로 축하 파티를 하고 다음날 사진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 장성장 블로그와 카카오를 톡을 담당하는 이모 실장도 손혜원 회사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실장은 사실상 대표처럼 해서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42살인가 그래요. 인터뷰도 많이 했고 과거 딴 일을 하다가 왜 일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도 언론에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또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달은 물론이고 다음 달 중순까지 예약이 가득 찼고 이번에 손 의원 이런 사태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고 손소용 카페를 찾아가니까 임시 휴무 안내판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시민들 일부는 구세주다.
20년간 몸 파는 집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근사하게 만들었다. 그걸 투기로 하냐? 아니죠. 20년이 아니라 100년간, 1000년간을 안 팔리는 동네도 제대로 된 투기꾼의 기획과 그 투기꾼의 기획에다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책이 다 묶어서 오게 되면 그것이 또 팔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동산 투기지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그냥 산다라는 데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지요. 선혜원이 조용히 그 목포에 있는 집을 사고 문화재 구역 지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하면 그것이 손이 그 집을 사서 어떻게 할 방도가 있었겠어요? 결국은 손이 거기에다가 카페를 꾸미든 창성장을 열든 리모델링해서 누구도 가지 않는 위령지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그걸 띄워야 되니까 근대 문화 역사 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 웃기는 거는 일본이라고 하면 이빨을 바득바득 하는 좌파들, 지금 일본하고의 무슨 군사적 대립까지도 바득바득 이빨을 갈잖아요. 근데 일본의 적산가옥, 일제시대 때 지은 일본의 건물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좌파들이라면 일본의 적산가옥도 싫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적산가옥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적하고 그 건물들을 사들이고 개조하고 그걸로 갖고 지금 이렇게 집착하는 걸 보면 그 일제 문화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아주 스토커적 집착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이 손혜원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시민운동가라면 모르나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다. 처음부터 솔직해야 되는데 어디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손혜원은 한 500평을 사야 박물관이 되는데 300평을 산 상황에서 더 추진할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투기를 부인했지만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피감 기간에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내려고 예산도 끌어내면서 뒤로 부동산을 여러 채 사서 아주 땅값이 낮은 지역, 아마 전국에서 시단위에 이렇게 땅값이 낮은 지역이 있겠습니까? 이걸 끌어올리면서 여기에 손혜원 랜드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자, 손혜원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일찌감치 한 자락을 깔고 가려는 전략적 해경 같아. 그런데 손혜원의 근거 없는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신년 기자회견 때 문재인의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물었는데 손혜원한테 물었으면 답이 어찌했을까? 그 자부심은 결국은 대통령 가족과의 친분 관계다 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는 마지막으로 다스가 누구 거냐는 것처럼 창성장은 누구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목포의 재개발 조합은 귀신 같은 적산 가옥이 중요한가 하면서 손혜원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폐가도 많고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데 자, 그거 다 밀어서 아파트 건설을 해야지. 손혜원은 이 투기 의혹을 재개발 조합 측에서 제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에 다 규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손혜원의 추천 인사가 피감기관 고위직에 임명이 되었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인사에 손혜원이 관여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죠. 자, 손 의원은 2017년 하반기 친분이 두터운 조모 씨를 진흥원에 이렇게 사무처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진흥원은 2018년 1월 1일 조 씨를 정식 임명했고 현재도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손 의원 측이 조 씨를 진흥원에 임명해 달라는 요구를 해와서 실무진이 힘들어했다고 문체부와 이 진흥원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진흥원도 사무처장 인사에 난색을 표명을 했는데요. 진흥원의 사무처장은 아주 요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 맡아야 되는데 조 씨는 전시기획자로 알려졌을 뿐 이런 분야의 경력이 전무했다고 합니다. 진흥원 관계자는 사무처장은 원장 다음 핵심 보직인데 내부에서 반발이 매우 셌다라는 겁니다.
자, 손 의원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조 씨를 사무처장으로 추청한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현장에 있던 공익의 인사는 조 씨가 행정 경험이 전혀 없던 인사이기에 아주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 씨는 2015년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에서 예술 감독을 맡으며 손혜원과 친해졌고, 자, 이후 이제 친분을 쌓았는데, 이 비엔날레는 손 의원이 원장이던 나전칠기 박물관이 작품 300점을 갖다가 이렇게 출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손혜원이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손혜원이 지금 이 조카에게 정려를 했다고 한 부분이 자신의 이 남동생이 재산 문제로 서류로 이혼했을 뿐 아내와 아들과 이렇게 같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내는 또 그걸 반박을 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문제가 많아서 눈물 마른 날이 없었고 2005년에는 견딜 수 없어서 서류상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서류상 이혼이 아니라 합의 이혼이란 말이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의 그 아들 부부의 묘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2017년 목포 건물 정려에 대해서인데, 남편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유를 손혜원의 올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남편하고 상의를 안 한다. 경제적인 이런 것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서 이야기를 안 했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6년에 남편이 하도 애를 먹여서 이혼을 했다라는 사람이 돈을 알고는 그러면 다른 거는 수시로 상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일반 부부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갖고 있던 엄마와 카톡 메시지도 공개했는데 목포 건물에 대해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몰랐는데 이미 산 다음에 나중에 알려줘서 하고 아들이 말을 했고, 내가 말해서 알고 있었잖아 하고 엄마가 말하고, 산 다음에 말해줬잖아. 그것도 몇 달 뒤에 군대 휴가 나와서 그래 그냥 알고 있었다고 말해 하니까 아들이 응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 결국은 올케는 지금 손혜원한테 붙어서 일을 하면서 사니까 손혜원의 입장을 들어야 되니까 아들도 입을 막으려고, 남편하고는 이혼했다는데 남편은 서류만 그랬지 같이 산다 했고, 또 아내는 경제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그러면 다른 문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냐, 그건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손혜원을 둘러싼 거짓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지금 손혜원 현상이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칼럼도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는 불편한 의견도 경청해야 되는데 선악을 가르고 극단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지금 손혜원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가 결국 그런 것 아니냐. 자, SNS를 통해서 악다구니로 싸우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느냐는 겁니다. 손혜원이 탈당 나흘 만에 10,000명의 지지자가 후원금 연간 한도억 1억 5천만 원을 메워줬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일입니다.